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공의료의 이해와 현황에 대해서 특히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주제로 강의하게 된 강원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의 조희숙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공공의료에 대한 강의를 몇 차례 좀 했었긴 하지만 오늘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가 핵심이 되고 그 부분에 우리가 힘을 모아주실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늘 지금 접속해서 들어와 계시다고 하셔서요. 제가 이제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요. 아마 한 학기 강의를 제가 좀 몰다 보니까 강의 분량을 줄였는데도 그래도 조금은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 강의가 끝나면 공공의료에 대해서 기존에 이해하셨던 것 플러스 우리 지역에서 정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활동하신 영역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공감해 주시고 지역에서의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 역할들을 수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제가 이제 바라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 또 우리나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시간을 이제 전반부에 말씀드린 이후에 지역에서의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공공의료가 뭡니까?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특히 이제 공공의료를 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저한테도 많이 물으시고요. 도대체 공공의료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공공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을 하고 있고요. 학자분들 또 연구자분들 또 맞는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다양한 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공공의료는 취약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내지는 공공의료는 공공병상을 짓는 것이다. 공공의료 시설을 강화하는 것이 공공의료다. 내지는 그 취약 대상자를 이제 염두해서 무의촌 진료를 하는 공공의료다. 어떤 분은 또 공공의료는 우리나라는 이미 공공의료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국민 건강보험이지 않느냐. 국가의 돈으로 여러 보건의료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공공의료다. 그런 그 주장들이 있으십니다. 어떤 것이 맞으실까요? 또 강의를 들으신 우리 선생님들은 공공의료가 뭡니까? 하는 그 질문을 드리며 어떻게 대답하시고 싶으셨어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코끼리의 어느 부분을 다 이렇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코끼리의 표현을 다 다르죠. 그래서 기둥처럼 생긴 코끼리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넓은 판때기의 코끼리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개념들이 사실은 다 공공의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공공의료를 한 줄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크게는 이 부분들이 문헌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로 이제 공공의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 또 우리도 그러한데요. 공공의료 하면 공공기관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즉 공공병원이 하는 것이 공공의료다. 이것은 이제 소유의 개념들을 좀 더 강조하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험처럼 국가의 재산, 공공의 예산으로 하는 많은 활동들이 공공의료다 하는 그런 그 개념도 있는데요. WHO에서도 이런 개념들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민간 의료보험,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보험이 없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는 민간 시장이 활성화돼 있지만 또 국가는 국가 예산을 통해서 공공보건 활동을 열심히 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공공의료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중보건 개념이다 하는 그 주장들도 있고요. 또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것이 공공의료다. 또 그 민간의 어떤 사익과 대별돼서 좀 더 공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공공의료다 하는 그런 다양한 주장들이 다 이제 정의로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사실 담고 있는 것이 이제 공공의료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공공이 하는 개념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주체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공공병원이 어떤 특정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니죠. 공공병원을 특정 대상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공공의료는 좀 더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개념들이 그 대상 개념의 공공의료이고요. 또 그 의료의 공공성을 담는 좀 더 큰 보편적인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부분들을 공공의료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공의료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하는가? 그 부분들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런 다양한 개념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또 발전해 왔는가 하는 그 부분들을 앞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공공의료를 강화한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굉장히 확산되면서 공공의료 강화라는 부분들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공공의료에 대해서 관심과 또 전공 활동을 하는 저도요, 공공의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대중화시킬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도 아는 개념, 그러면 적어도 다 보편적으로 확산이 됐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마 초등학교 4학년도 코로나19 때 공공병원, 공공병상, 공공의료 강화, 어떤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몰라도 많은 그 공공의료라는 것을 좀 접해 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귀를 통해서 접촉을 해봤는데요.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것과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공공의료 강화하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공공병상을 많이 확충하는 것까지를 생각합니다. 내지는 공공의료에 좀 더 그 병상을 채울 인력을 좀 더 확충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더 협의에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체계에는요, 시설도 있고 인력도 있고 또 서비스 제공 같은 그 인프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공병원이 전체 병원, 우리 병원의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을까요? 병원 기관수로는 한 5%고요. 그 병상으로 하더라도 한 9% 내외입니다. 이후에 좀 자세히 설명드릴 테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병원을 많이 확충하는 것, 병상을 많이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요. 여전히 민간에 많은 그 병원, 병상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함께 지역에서 특히 가야 될 부분들은요. 모든 의료 서비스에 좀 더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만 좀 더 많은 우리 보편적인 그 의료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좋은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이고 과연 공공의료 체계라는 것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공공의료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개념 내지는 또 시대마다 조금씩 공공의료를 해석하던 그런 내용들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나라에 병원이 들어오고 또 발전하는 역사적 맥락이 조금 외국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공의료라는 부분들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죠. 서구의 공공은요, 조금은 더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닌 국가의 어떤 공권력에 대항해서 시민들이 모여서 어떤 그 주장하고 의료를 좀 더 민주화하고 그리고 그 시민들의 의견들을 대변하기 위한 그런 활동, 그런 어떤 그 집합, 모임이 이제 공공활동, 공공성으로 조금 더 정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정책들이 있을 텐데요. 그거보다는 좀 더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말 그대로의 어떤 공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공공의료 하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많이 국가가 병원을 짓는 것, 국가가 가지고 있는 병원, 또 국가가 개입하는 것, 이렇게 국가, 정부, 그것이 항상 우리 먼저 시작이 되고 서두에서 나타나죠. 그 이유는 우리의 어떤 그 역사 발전에서 좀 더 자본주의 시장을 만들고 병원을 짓고 서구의 어떤 여러 병원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늦게 또 누가 주인이 되었냐면 국가가 주도가 돼서 그렇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여러 가지를 개입하게 됐고요. 특히 그 의료의 이제 전문성 때문에 자칫 그 부분을 이렇게 시장에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 이런저런 부분들을 개입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공공의료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가 개입이라는 부분들이 컸고, 또 국가가 민간이 운영하는 병원과는 대조적으로 공공병원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로 조금은 더 협의의 의미로 자리매김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공공성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사전적 의미로 이제 해석을 먼저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공공에서 앞에 공은 공평무사하다, 공적이다, 공적 가치. 그래서 사익과는 조금 대별되는 그런 의미의 이제 공이고요. 두 번째 공은 함께할 공. 그래서 다 같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공공성이라는 어떤 사전적 의미는요,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좋은 것, 어떤 그 공익, 누구나 좀 더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공의료를 이제 공공성이라는 부분들로 생각해 볼 때는 누구나 함께 또 그 민간이 아닌 좀 더 그 대중이 함께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좀 더 큰 우리의 목표가 되고요.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그 의료 서비스라는 이제 특성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민간의 많은 부분들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는 많은 당위성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의 공공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여러 가지로 개입도 하고, 또 워낙 민간 병상 위주로 공공병원이 너무 적다 보니 좋은 의료는 어때야 하고 또 좋은 병원은 어떠한 병원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솔선수범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공병원을 짓고 또 여기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그러는 이제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만 이제 공공의료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조금 더 그 공공에 대한 많은 또 다양한 해석들을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몇 해 전에 이제 있었던 논문인데요. 그 논문에서 최근 그 신문에 나왔던 이제 공공의료라는 단어들을 이렇게 다 수집을 하셔가지고요.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의료의 공공성, 도대체 공공의료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의 공공의료는 공공보건의료 체계, 즉 공공병원, 공공인력, 또 공공예산과 같은 누가 그것을 하느냐 하는 이제 주체적인 관점들을 많이 해석에 담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주체 부분에서 가장 많은 범주가 이제 정부, 국가.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국가가 하는 일련의 것, 또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이 이제 공공의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굉장히 작은 범위이고 큰 틀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2012년에 또 바뀌고 최근에 발표하는 공공의료와 관련되는 그 많은 법률 또 계획에서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이 일련의 활동들을 수행하는 그 모든 것을 이제 공공의료라고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아까 제가 역사적 맥락을 좀 이해해야만 우리나라의 어떤 공공의료의 현황 또 문제점들을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그런 공공보건의료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두 가지 슬라이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일제강점기 지나서 잠시 동안의 어떤 그 미군정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대부분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까지도 있었던 이제 그 존재하는 의료원은 일제감정기 때 많이 지어지고 그 이후 최근 한 30년 동안은 신설도 많은 투자도 지원도 없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 당시 그 일제감정기의 이제 의료원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그 건강을 위하기보다는요, 또 징용을 보내다 보니까 건강하지 못한 한국인들이 너무 많았고 또 그 당시 이제 전염병을 가진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전쟁에 가기 위한 어떤 좋은 인력 자원을 만들기 위한 내지는 또 한국에 나와 있는 이제 일본인들의 건강을 위한 그런 그 의료기관에 이제 불과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회방이 됐고요. 그 미점령 이제 들어와서는 한동안 그 미국식의 보건의료 체계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옵니다. 미국은 병원이나 의원이 다 민간에게 많은 그 설립의 권한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병원을 만들고 의사를 양성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그 미국 시스템을 따르게 되고 또 민간에게도 허용이 되고요. 그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 전후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방역 또 감염병에 대한 부분들은 보건소를 짓고 보건소의 방역 활동, 예방 활동에 조금 더 미국은 치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민간에 대해서 병원을 짓고 의료시설들을 점점 짓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또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국토, 건설, 다른 많은 부분들의 예산 투입이 많이 됐고요. 상대적으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또 이제 보험이 만들어지고 그때마다 병의원이 필요할 때 많은 부분 그 시설을 짓는 것, 또 병의원을 짓는 것 다 이제 민간에게 의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66년대에는 50%에 불과했던 민간 병상의 이제 비율이요, 2000년대 넘어서 90%까지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게 되는 것으로 그 민간 병상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부분들이 이제 90년대에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공공병원이 다 민간화되어 있고, 지나친 경쟁, 또 불필요한 이 영입, 그 추구의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이제 의료 이용 행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2000년에 저희가 의약분업이 있었고요.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그 많은 그 의사들의 그 이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휴업도 하고요. 많은 그 진료 공백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공병원이 굉장히 필요하고, 어떤 그 위기 재난에 있을 때 이런 그 공공병상의 안전망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이제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몇 차례 그 감염병을 겪었죠. 그래서 사스, 메르스,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적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안전망으로서의 공공의료 확충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이제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손쉽게 의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77년도에 이제 의료보험이 만들어지고 나서 어떻겠습니까? 다 약국에서 해결했던 많은 환자분들이 다 이제 병원으로 가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필요한 의료 수요를 확충할 수가 없어서 그 민간의 그 병의원을 건립하는 것을 이제 의존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00년도에 그런 부분들에 이제 문재인 케어와 함께, 그러니까 비급여를 좀 더 없애고 현적 의료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많은 노력, 또 공공의료를 확산하기 위한 그 노력들이 이제 계속됐지만, 워낙 민간에서 병원들을 많이 신설하고 또 볼륨을 늘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공공이 차지하고 있는 병상이나 의료 인력, 또 기관 수는 오히려 더 그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분모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의 의료 시설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공공기관, 공공병상이 늘어나는 것은 아직은 이제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국가가 이렇게 필요하고 국가가 개입해서 이런 공공병원이 필요한 것일까요? 조금 더 그 민간 병상을 좀 더 확충하되 좀 더 자유롭게 그 의사의 어떤 그 전문주의에 의존해서 정제하는 활동들에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제 그러기에는 의료 서비스, 우리가 이용하는 의료 이용이라는 것이 다른 민간과는 또 다른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몇몇 가지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를요, 보시는 것처럼 보건의료의 사회 경제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의료 서비스는 일단 그 금연과 같이 난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뭔가 그 간접 흡연을 하게 되죠. 그런 부분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좀 더 금연법 만들어서 금연 활동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무리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소비자가 건강 정보를 열심히 찾는다고 해도 역시 그 의학 지식은 굉장히 어려운 지식이라서 정보가 비대칭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데 언제 아플지 모르죠. 언제 무슨 일이 있고 어떻게 감염병이 확산될지 모릅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의료보험을 들게 되고요. 그것도 불안해서 실손보험을 들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정보에 대해서 비대칭이지만 또 그 의사의 공급은 면허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실손보험과 같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보험을 들게 됨으로써 또 비급여를 굉장히 불필요하게 많이 이용하게 되는, 그래서 좀 더 과잉의료를 필요 이상으로 의료용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과 함께 의료 서비스는 또 교육과 함께 굉장히 가치를 지니고 그리고 공공재적인 성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자유시장에 자유롭게 맡길 수 없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좀 더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실손보험의 가입이 높아지면서 이런 그 의료의 비대칭 부분들이, 또 의료 의사의 독점성, 또 일부 의사들이 유도하는 그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이제 조장함으로써
그 실손보험으로 인한 많은 피해들이 있고요. 실손보험으로 많은 의료이용을 한다는 것은 내가 들은 실손보험에 이용을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 보험 서비스까지를 함께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보험 재정이 함께 고갈되는 결과들을 낳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역시 정부가 결국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은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또 그 일부 일견 맞고 일부 틀린 또 많은 그 공공의료에 대한 여러 해석과 주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의료는 보험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미 공공의료가 끝났다라든가 아니면 공공의료 정책은 병원만으로는 안 되고 다른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병상 필요 없다. 민간병상을 통해서 충분히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다. 내지는 의사나 병상은 모자라지 않는다. OECD 비교해서 인구 대비 의료 이용이 굉장히 높고 의사도 부족하지 않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또 하시기도 하고요.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을 짓는다고 해서 공공의료가 확충되는 것이 아니다. 또 취약지, 특히 이제 농촌 지역에 의료 이용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농촌 지역도 의사가 모자라거나 병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공공의료에 대한 또 많은 저항, 또 반대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이제 공공의료 오늘 좀 더 강의해서 풀어드리면서 이 부분의 그 부연 또 설명 또 이 부분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같이 이제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이런 많은 그 시대적 맥락적 변화로 인해서요, 공공보건의료는 법률에서도 그 개념들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공의료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2000년이었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공공의료에 대한 그 개념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여기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는 부분들이 아마 각인이 되어 계실 거예요. 그 당시 역시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이 저희 역시 공공병원이 하는, 공공의료기관이 하는 것만으로 좀 더 협의적인 그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의료의 공공성, 널리 이롭게 하는 그 부분들이 의료 서비스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개념들이 반영이 돼서요. 2012년도에 변화가 됐습니다. 법률 개정이 됐고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 또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함께 보장하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국가, 지방정부, 또 의료기관, 결국엔 주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의료 서비스를 하는 모든 보건의료기관, 또 병원, 또 민간까지도 여기에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대상 역시 지역, 계층에 상관없는 전체 온 국민의 건강 증진이 해당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우리가 보장을 하면서 그 의료 이용을 제대로 잘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공공보건의료에서 담아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이 공공성, 그게 널리 이롭게 한다. 그런데 너무 모호하지 않습니까? 네, 좋은 말인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공공의료는 뭡니까? 앞에서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시간 주시면 2시간 강의해 드릴 수 있지만 한 줄로 표현해 달라고 하신다면 저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양질의 서비스가 의료의 공공성이고요. 그 의료의 공공성은 보시는 것처럼 그 우리가 의료 서비스가 좋게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취약지, 농촌 지역, 또 취약계층, 또 공공병상을 지어서 하게 하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면 이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민간병원 가지고 이런 거 하면 되지 않느냐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물론 가능합니다. 어떤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민간 병원을 통해서 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규제, 지원들을 해야 되고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장에 존재하는 그런 그 민간 병원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즉, 굉장히 취약지 농촌 지역에 민간 병원을 억지로 짓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가기 싫다고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을 굳이 어떤 그 취약 지역에 우리가 억지로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의료 서비스를 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서 취약지에 병원을 짓는다 한들 운영을 하실 수가 없어요. 취약지에는 인구가 굉장히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국가가 나서서 공공의 어떤 병원 또 서비스, 의료 인력을 함께 모셔오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부분들에서는 민간 병원으로 하여금 어떤 수가를 조금 더 조정하고 그 수가를 통해서 공공의료를 하게끔 하는 또 정책들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여러 가지를 하기에는 아직도 너무 턱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병상들이 부족하고 취약제는 여전히 그 고사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공공병원의 확충이 필요하고요. 또 병원의 확충을 통한 의료의 공공성의 모델, 또 중요한 어떤 선도적인 역할 필요하고 또 공공의료를 맡지 않는 다른 복지부의 부서에서도 결국 모든 활동들이 의료의 공공성을 위한 일련의 노력, 정책, 추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정리를 해보면요. 과거의 패러다임은 공공의료기관이 하는 의료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관이 하는, 공공병원이 하는 것이 공공의료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범위가 협소했습니다. 아까처럼 취약계층, 또 그 무의촌에 가서 하는 진료와 같은 그런 그 협의의 범위가 공공의료였고 이것이 2000년에 만들어진 공공보건의료의 법률에서 다루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2012년에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서는요. 포퓰레이션 헬스, 즉 전체, 온 국민 전체가 누려야 할 마땅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적어도 그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내가 무의촌에 있던 대도시에 있던 돈이 많던 적던 젊은 사람이던 노인이던 이 서비스를 다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공공보건의료에서 바뀌었고요. 그러려니까 기관이 아닌 기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아주 이분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공이냐 아니냐 그게 좀 더 구분이 되었었다면요. 좀 더 바뀌는 부분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좀 더 공공의료고요. 공익적이지 못한 의료 많지 않습니까? 너무 적은 서비스를 하는 것 그것도 공익적이지 못합니다. 너무 많은 서비스를 하는 것 그것도 좋은 서비스가 아니죠. 그래서 공익적이지 못한 것은 공공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요. 공공병원이라고 할지라도 공공성을 잘 제고하는 병원이 있고요. 그렇지 못하고 과소진료, 과다진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공공병원은 공공의료를 제대로 하는 기관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민간병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간병원도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수가 구조, 또 우리나라는 모든 병원이 비영리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허용하는 구조. 그런 부분들이 국외의 비영리 병원 시스템과는 좀 더 다르고요. 그래서 어떤 그 민간이 공공성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정책으로 또 많은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장려하고 제도화하는 부분들로 또 그 하나의 축으로 같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료의 공공성 또 공공보건의료 체계 우리는 그 부분을 조금 이제 혼동해서 같이 쓰고 있지만요. 우리가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한다 그 의미는 조금 더 이 주체 아까 공공의료 기관, 공공의료 인력 좀 더 그 소유 개념에서의 어떤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개념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보건에서 먼저 국립대병원 또 시도의 그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것, 또 그 지방의료원에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 또 보건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 일련의 이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이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협력하고 유기적으로 가져가느냐 하는 부분들도 공공보건의료 체계에서 이제 가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요. 병상의 10%거든요. 그럼 나머지 90%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죠. 그래서 특히 지역에서 어떻게 민간과 또 기존의 보건의료 체계와 함께 유기적으로 갈 수 있느냐. 이거 우리가 보통 공공보건의료 생태계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이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둘러싼 좀 더 많은 그 민간의 어떤 시스템들 또 우리가 보건의료 체계라고 부르는 더 큰 이제 그 영역들 활동들이 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 협력하고 또 그 함께 갈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큰 틀에서 의료의 공공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라고 하면 보건의료 체계,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함과 함께 민간을 아우르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일련의 정책 활동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가 좀 더 큰 틀에서의 광의의 범위에 있어서의 활동과 또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어떤 그 취지들이 이제 좀 더 우리 종합계획에서 발표된 것이요. 2018년도에 발표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에서는 그 공공보건의료의 발전된 개념을 우리가 명시를 하면서요. 과거에 생각했던 공공의료에 비해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조금 더 이제 광의의 개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그에 맞는 정책들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즉 그동안은 시장 실패로 인한 취약지, 몇몇 서비스, 굉장히 취약계층, 소득이 낮은 또 뭐 그 어떤 그 장애 환자, 어떤 특정 군에 대한 부분을 사업 형식으로 공공의료기관이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이 전체 온 국민에게 여러 가지 이제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발전이 됐고요. 그 대상도 민간 병원까지를 확대합니다.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전국을 이제 70개 중진료권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70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이 없는 중진료권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좀 더 공익성을 잘 구현하는 민간병원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이라는 어떤 그 타이틀도 달아드리고 그것에 어떻게 국가 예산을 통해서 민간병원으로 하여금 이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들을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의 공공성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 민간 의료기관이 함께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도 그 협의의 범위가 아닌 모든 국민이고요. 그렇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그 서비스는 무엇인가? 그 부분이 이제 그 4가지 정도로 우리가 규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필수 중증 의료입니다. 그래서 응급, 또 외상, 또 심혈관, 뇌혈관, 우리 보통 중풍으로 알려진 뇌혈관, 심장질환, 정말 그 골든타임을 꼭 사수해야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했어요. 근데 서울 수도권까지 가려면 3시간, 4시간, 그리고 응급실 이제 도달하고 그 바로 이제 서비스를 받는 것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리가 지역 완결령이라는 표현을 써서요. 지역 완결령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필수 중증을 제외한 이제 필수 의료, 그래서 필수 보건 의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여성과 이제 아동, 산모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그 지역 포괄 케어, 뭐 커뮤니티 케어라고 들어보셨죠? 만성질환 관리, 노인 관리를 얘기합니다. 4번째로는 환자 안전과 감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잘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지역 완결령을 구현하고자 했느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발표된 이제 지역의료 강화 대책인데요. 보통 이제 중진료권 또 뭐 권역 책임의료기관, 지역 책임의료기관 한 번쯤 문건에서 보셨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색깔별로 이게 색깔이 70가지 색깔이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70개 중진료권으로 우리가 구분을 했는데요. 시도에서 예를 들면 저희 강원도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제가 있는 대학이 위치한 강원도는 6개의 이제 중진료권이 있습니다. 그 중진료권을 어떻게 나눴느냐 이제 기준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진료권 그 몇 가지 화면에서 보시는 기준들로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이고요. 취지는 중진료권 내에서 적어도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한 곳씩 두고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앞에서 설명드린 그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춘 공공의료기관 또 공공이 없는 곳은 민간으로 하여금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자라는 것이 이 발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역의 의료 자원을 육성하고 또 지역 의료 안에서의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협력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여러 그 지원 방침들을 이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제 공공의료가 무엇인가 하는 데 있어서 의료의 공공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뭐 공공의료의 체계 강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또 공공보건의료를 논할 때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공공의료 보건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즉 이미 뭐 주지의 사실일 수 있지만 치료 가능 사망률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역에 높고 지역의 격차가 많고요. 또 30일 내에 다시 퇴원했다가 입원을 하는 재입원율도 굉장히 지역에서 높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비 또 그 응급 환자의 사망비 지역 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기승전
공공보건의료 뭐 그렇게 좀 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 끝을 맺는데요.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나서는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한다고 마침표를 찍지 않고요.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고요. 또 그 지역의 민간으로 하여금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것, 또 선도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공의료 기관을 확충하는 것, 공공의료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들이 함께 제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공공의료 체계, 보건의료 체계 강화라는 부분들은 뭐 만병통치약은 될 수 있지만요. 무엇 하나만으로 이 체계를 강화할 수는 없습니다. 또 말 그대로 체계,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시설만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인력만 공공의료 인력을 모셔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많은 저항, 비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서 일견 또 맞는 말도 있으시죠. 제가 거기 설명드렸듯이 300병상 이상 병상만 짓는다고 공공의료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예, 맞습니다. 3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과 함께 병원을 채울 수 있는 의료 인력, 또 양뿐 아니라 그 능력, 지역 완결력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훌륭하신 그 의료인들을 모시는 모든 활동, 그런 모든 활동이 다 공공의료 체계의 구성 요소이고요. 그것이 됐을 때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시스템적인 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지역에 이제 모성 사망률이 계속 높습니다. 요즘에 아이 낳다가 돌아가신 산모 없는데 아직도 지역에서는 그런 분이 계시다, 많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역 신문에 발표가 됐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데 이렇게 기사를 가만히 보면 그래서 공공병상 확충이 필요하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공공병상을 많이 확충해야 된다고 언론에서 해주시니까 감사하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오늘 접속하신 선생님들은 보건소에서 공공보건 의료가 아닌 여러 보건소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그 직접적으로 보건과 관련되지는 않지만 지역의 그 주민들의 많은 여러 서비스 또 그 인프라 구축 그리고 그 민원 서비스에 대한 그 지원들을 해주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 초록 하늘색 박스 하나하나가 다 그 모성 사망률이 높은 것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좋지 않은 습관, 또 건강 행동 그런 부분들이 그 결국에 이제 산모의 건강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연, 절주, 운동 열심히 하는 것 그런 많은 보건 사업들이 사실 지역에서 더 열심히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여러 가지의 그 건강 지표에는 마지막 그 하늘색 보시는 것처럼 소득 수준 또 교육 수준과 같은 그 기본적인 그 사회 경제학적 수준이 고스란히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역량을 함께 높여줘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그렇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그 산모가 사망률이 높았던 것은 혹시 이제 의료기관의 문제일 텐데요. 의료기관이 그러면은 부족한 것만이 그 문제이냐? 아니죠. 그래서 부족한 것 내지는 또 의료기관의 어떤 인력이 그 산모를 잘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 그래서 어떤 부분은 시설, 어떤 부분은 인력. 그렇게 다양한 원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공공병상을 짓는 것이 끝이 아니고요. 우리는 동시에 많은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것들이 다 엔드 같이 충족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지역에서의 건강 수준이 높아지고 공공의료가 강화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제가 이 설명 강조드리냐면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어서 병원 지었어요. 병원에. 그런데 이제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막 뭐라고 하십니다. 아니 들인 돈이 얼만데 왜 우리 보건지표 개선이 안 되고 공공의료는 도대체 뭐가 개선이 됐느냐. 시설만으로 안 되는 거죠. 시설, 장비, 인력,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지원. 그리고 다 같이 이제는 취약계층만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시, 도의 도민, 시민들이 함께 모두 수혜를 받고 함께 건강해져야 되는 것이 공공의료다라는 것을 함께 인식해 주시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만 공공의료 강화, 공공의료 체계성 또 체계 강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 환경 제가 그 두 번째 시간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그러면 공공의료 현황 또 지역의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왜 그러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이렇게 점점 중요하게 됐느냐. 그리고 그 우리 지방 분권과 함께 공공의료 또 지역 완결형인 부분들이 왜 강조가 돼야 하느냐.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이제 그 정치 환경 또 의료 환경의 변화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공공병원들이 과거에 이제 만들어지고 시설 보수 개선 지원들이 미흡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전국민 건강보험이 됐던 시절이 1989년이었습니다. 1989년도에는 의료시설이 굉장히 부족했고요. 그때는 민간 병원으로 하여금 의료시설 확충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얼마가 지났냐면 무려 33년이 지났습니다. 강산이 3번 하고도 바뀌고 또 3년이 지났는데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2020년에 보니까 어떤 변화들이 있었냐. 많은 의료 병원들이 전국에 골고루 다 건설을 해주셨어야 됐는데요. 서울 수도권에 다 모여 계신 겁니다. 서울 수도권에는 건물 하나에 같은 내과가 1층, 2층, 3층, 4층 있는데요. 다 그게 수도권에 몰려 있는 거세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지금 병원 너무 많고 의사들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지역 격차가 심해진 것이죠. 더더군다나 2022년에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가 83세까지 사시고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졌어요. 만성질환들 다 2-3개씩 가지고 계십니다. 그 노인분들이 암, 심혈관 치료받으러 서울까지 가시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그 이동거리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계속 병원에서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 질환들이죠. 더더군다나 그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정말 1시간 내에 병원에 도달해야 되는 응급, 외상, 심혈관, 심근경색과 같은 질환들은 수도권으로 가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점점 더 그래서 지역 완결령이 필요했고요. 지역에서의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필요하다는 부분 강조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현실은 어떻고 지역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요. 2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 조금 공공의료에 대한 또 오해, 진실 말씀을 드렸는데요. 2번째 시간에는 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과연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현황은 어떠한가?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이제 제가 공공의료에 대한 이제 개념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정치 환경의 변화와 함께 이 공공의료 지역에서 점점 더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많은 지역 격차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개 슬라이드에서 그 예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셨던 자료일 겁니다. 같은 내가 질환이고요. 같은 나이고 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죽는 그 시간이 달라진다. 평균 수명이 달라진다. 네, 그게 현실이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 언제 내가 죽느냐가 도시냐 농촌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는 이제 보고고요. 보시는 이제 색깔의 차이가 그 부분들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는 아까 시스템적인 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의료 접근성 부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국토개발원에서 이제 발표한 이제 자료인데요. 같은 종합병원을 가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한 2km 정도, 그렇죠? 그냥 걸어가도 될 거리인 것 같아요. 2.6km면은 종합병원에 도달할 수 있는데 반해서 저가 이제 강원도에 대학이 있죠. 경상남도 30km 이상을 달려가야만 그나마 종합병원 하나가 있는 그 접근성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 다 이제 민간병원으로 하여금 병원을 짓게 하다 보니 사람이 많고 환자가 많은, 그래서 수익 운영이 될 만한 곳에 병원을 짓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취약한 지역에는 있던 병원도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이런 이제 더욱더 심각한 것이요. 이제 응급의료에 대한 격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격차 색깔들이 응급시설, 그러니까 응급실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요 이제 슬라이드는 어떤 것이냐면요. 증상을 느끼고 나서 이제 보통 급성 심근경색, 심장마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응급실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얼마나 시도별로 차이가 있는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맨 오른쪽에 파란색 부분은 6시간 이상이나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6시간에는요, 정말 내가 전화해서 응급실에 가는 기간뿐만 아니라요, 거기에는 내가 이거 심근경색인데 병원에 가야 돼 하고 일단 본인이 느껴야만 전화를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병원에 도착하기 전의 요소들까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차이까지가 이제 반영이 된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일단 내가 이런 증상이면은
병원에 전화해야 돼. 그걸 알기 위해서는 심장마비가 이런 저런 증상이라는 것을 미리 교육을 받으셔야 되겠죠. 또 소방청이나 119에 전화를 했을 때 얼마나 그 효율적으로 환자를 이송해 시켜주는가 하는 거 이송 시스템. 그것도 이제 지역의 역량이고요. 그렇게 이송을 해서 정말 이 환자를 그 심근경색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적절히 잘 후송하는 것. 또 그곳에서 의료기관에서 잘 치료하는 것.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그 충족이 되었을 때 그 환자의 어떤 치료 가능 사망률에 이제 차이가 나고요. 응급실에 도착하는 시간까지는 본인이 평소에 교육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보건소의 보건사업, 또 이런 심근경색에 대한 인지 증상에 대한 훈련, 그런 모든 것이 이 보건사업 중요성을 함께 반영하는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요. 우리가 그 심내혈관 질환의 이제 지역 격차의 차이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70개 중질 요건에서 아까 지역 완결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보시는 막대 그래프는 이제 70개의 막대 그래프고요. 여기 있는 지명은 영월 그 중질 요건을 다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전국의 그 시군구를 이렇게 70개로 나누었을 때 각자 다 그 자체적으로 얼마나 충족하고 있느냐 하는 그 자체 충족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중질 요건에서 얼마나 그 환자들을 나의 의료기관에서 치료해 줄 수 있느냐, 아니면 환자들을 다른 중질 요건, 수도권으로 보내야 하느냐 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 충족률이 점점 차이가 나서요. 여기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게 그 강원도의 브레이크 이제 영월권입니다. 영월권은 영월 평창 정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 가능한 사망률도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자체 충족률이 낮은 곳에서 사망 비는 당연히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체 충족률이 높고 사망비가 높은, 그러면 가장 높은 막대 그래프 왼쪽에 보시는 그 지역이 이제 영월 중질 요건이 사망비가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요, 제가 슬라이드를 넣었다가 너무 지역을 고스란히 보여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좀 뺐는데요. 자체 충족률이 높은데 사망률이 높은 중질 요건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보통 자체 충족률, 즉 자체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다 치료를 해드리면 사망률이 낮아야 되는데, 자체 충족률이 높은데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이 그만큼 치료를 잘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지역에서 의료기관에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을 높여야 되겠죠. 그런 과정, 그런 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지역의 그 여러 가지 이제 현황,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시설도 굉장히 적고요. 작은 규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심장질환이 왔을 때 보통은 심혈관 중재술이라고 그래서요, 막힌 혈관을 좀 뚫어주는 그런 그 중재 시술이 있어야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후유증을 줄이고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재 시술을 할 수 있는 인증기관이요, 시군구마다 인구 1000명으로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고급 의료 인력을 모실 수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의사들이 빠글빠글한데 의사들이 부족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지니계수라고 이렇게 그래프의 어떤 지역 격차를 보여주는 그 의료 인력의 표로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직선에 가까울수록, 여기 직선에 가까울수록 좀 더 이상적인 상태인데요.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 인구 누적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한다. 그 차이만큼 우리가 지역이 충분히 의사 인력을 보유한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고, 그만큼 그 차이가 많다. 어떤 변이가 많고 불평등인 지역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심혈관이나 뇌혈관 인증할 수 있는 기관에도 그런 그 진위계수 차이가 좀 존재를 했고요. 특히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의사 인력입니다. 기관에 있어서도 진위계수가 있었고, 특히 이제 뇌졸중과 같은 경우에 점점 더 진위계수, 그 직선과 점점 그 곡선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불평등한 지역, 충분한 이런 시설 인력이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다. 즉 우리가 그냥 이
자료들을 통해서 좀 더 정리해 드릴 수 있는 이제 그 결과는 뭐냐면요. 우리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 인구 10만 명당 뭐 의료기관 수, 그렇게 OECD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를 해도 우리가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부족하게 나오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는 수도권에 있는 또 지역에 있는 그 부분들이 그냥 평균으로 우리가 계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더 있어야 할 곳에 얼마나 잘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가를 본다면 너무나 의사들이 과잉 공급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부족한 지역이 있고 또 너무 과잉 공급된 지역은 공급된 지역에서 너무 경쟁이기 때문에 의사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사가 많고 기관이 많을수록 좀 더 불필요한 의료 장비를 도입했으니까 검사를 해야죠. 그래서 조금 더 과다 의료 이용을 또 조장하게 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환자에게는 절대 꼭 좋은 서비스만 제공될 수 없는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더 골고루 필요한 지역에 그 자원을 안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고스란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실 이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데요. 재입원이라는 부분들도 앞으로 좀 강조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재입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치료를 잘했어요. 근데 병원에서 퇴원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저희 가족들 보면요, 좀 하루 이틀 조금 더 계셨으면 좋겠는데 의사들이 인정사정 없이 바로 이제 내일 당장 퇴원을 하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진료는 재입원 일수를 단축시키고 또 빨리 이제 환자 필요한 기다리고 있는 환자를 또 채워야만 병원의 어떤 운영 부분들이 가능하고요. 조금 더 이제 퇴원을 앞둔 환자들에게는 집 내지는 요양병원에서 요양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기에 이제 퇴원을 했는데요. 그런데 30일 내에 다시 퇴원을 하자마자 30일 내에 다시 입원을 하는 경우입니다. 한 번 입원하는 것도 힘들고 서러운데 또 입원을 하는 것은 굉장히 본인과 본인 가족들을 황폐하게 만들죠. 재입원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역 간의 재입원에 많은 차이가 있고요. 이건 중증도를 보정한 겁니다. 중증도 보정했다는 것은 아픈 심한 환자, 그렇지 않은 환자를 잘 이제 안배해서 보정했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에서 하늘색으로 보이는 점은 이제 종합병원인데요.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보다 지역에 있는 그 종합병원일수록 환자가 퇴원했는데 다시 입원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뭐 기계나 여러 가지 서비스 잘 수선했는데 한 일주일 됐는데 망가졌어요. 그러면은 그냥 무상으로 AS도 다시 해주시고 하잖아요. 근데 병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입원을 하면 어떻습니까? 고스란히 다 환자의 몫이죠. 그렇죠? 재입원을 일주일마다 다시 하더라도. 그래서 국외에서는 이렇게 재입원을 줄이려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요. 재입원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삭감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 쓸 겨루는 없는데요. 사실 재입원도 굉장히 환자에게 있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뭐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재입원율이 높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요. 병원에서의 진료 수준을 조금 더 개선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의료의 공공성을 더 제고하기 위한 많은 지원 또 지방정부의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에 대한 어떤 부족한 상황을 여실히 나타내는 표가 이제 이 표인데요. 많이 보셨을 거고요. 맨 오른쪽에 전체 병원의 공공의 비율 C 나누기 2 오른쪽을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 정도는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수치로 조금 알아두시면 어디 쓰실 때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부분은 5.1%, 그다음에 병상은 8.9%에 불과하다. 이게 더 줄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민간 병상들이 대형 병원,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갑자기 막 큰 빌딩 하나씩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분모가 늘다 보니 공공병상을 늘리려는 많은 노력들이 현 정부에서도 지금 정부에서도 있었지만 여전히 공공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위에 이제 빨간색 병상수 비중이 점점 더 줄고 있는 거예요. 비중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체 분모, 파이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처럼 민간 병상이 커지는 부분들은 병상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 나쁘지 않은가? 물론 이제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 좀 더 이 코로나의 환자들 우리 병상에서 많은 치료들을 해주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요. 평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병상이 수도권으로 쏠려 있고요. 또
보건 경제학자 로모란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만들어진 병상은 채워진다. 우리가 그 뭐 신발 공장에서 신발 만들어진다고 다 팔리진 않는데요. 그 의사 유발 수요,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의료 서비스의 특성 때문에 만들어진 병상은 채워지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있습니다. 뭐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공공병상 병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채워져야 된다는 것은 또 여러 의사 유발 수요, 또 과다 의료 이용 부분들이 분명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효율 또 적정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 병상이 아까 이제 그 8.9%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공공병상 중에 그 보통 일반 병상이 아닌 병상들이 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뭐 국군병원, 또 뭐 정신건강병원, 뭐 또 다른 보훈병원과 같이 일반인이 진료할 수 없는 공공병상을 제외하고, 그 또 장기병상을 제외하고요, 요양병원을 제외해서 일반 진료 중심인 병상만으로 보면 훨씬 더 부족합니다. 전체의 그 병상이 3.9%에 불과합니다. 아까 8.9%도 부족한데 싶으셨죠?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정말 우리가 입원할 수 있는 공공병상은 오른쪽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3.9%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병상 없이 민간병상에 다 의존해서 의료의 공공성이 확충된다면 전혀 뭐 공공병상 지을 필요 없습니다. 그 예산으로 다른 거 보건사업 하면 되죠. 너무나도 부족하고 특히 지역인 경우에 너무나도 없고 너무 응급실도 부족하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평균 수명이 달라지고 그리고 후유증이 남고 그러는 부분들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적어도 어떤 일정 이상의 좀 더 의료의 공공성, 양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취약한 곳에서 그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우리가 강조하고 또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공공병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에는 어떤 병원들이 있을까를 참고하기 위해서 이제 소개해 드린 거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3.9%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제 일반 진료의 그 병상인데요. 그 위에도 우리가 공공병원 이야기할 때는 그 특수질환, 뭐 결핵병원이나 정신병원을 포함하는 것, 또 특수대상, 노인병원을 같이 포함해서 그 시도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고 합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도요, 그냥 공공보건 병상으로 보면 결코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적지 않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특수질환 중심 병원을 제외하고 노인병원을 제외하고 보훈병원을 제외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5개 의료원만이 남고 5개 의료원이 차지하는 병상의 규모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도 이따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안 그래도 부족한 공공병상, 특히 일반인을 위한 일반 병상은 훨씬 더 열악해서 전체 병상의 3.9%, 즉 100개가 있다면 병상 3개만이 이제 공공병상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적은 걸까요? 이제 최근에 저희 메르스 또 뭐 코로나 이제 우리가 겪으면서 공공병상, 공공의료 뭐 굉장히 강조했지만 한동안 공공병원은 조금 더 정리되어야 될 대상이기도 했고요. 그 지자체 장이 바뀌시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우리 시도에서 의료원 하나를 조금 뭐 매각을 한다, 위탁을 한다, 민간 운영을 하게 한다 여러 그 주장이 되는 좀 더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중앙 거점병원 내지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불리우는 그 공공의료기관들이 도대체 몇 년도에 지어지고 어떻게 그 성장이 되었는가를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제강점기에 많은 부분에 의료원이 지어졌고요. 가장 최근에 지어진 게 이제 1970년에 천안, 서산, 서귀포 의료원,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고작 4개 의료원이 이제 개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70년대까지 그 의료원이 만들어진 이후에 한 30년 동안은 있던 의료원이 오히려 뭐 진주원이 폐쇄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매각되거나 이제 그런 그 수모를 겪었고 오히려 더 공공병원에 대한 확충은 전혀 지원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현재 지금 35개의 그 지방의료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공공병원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 굉장히 규모도 천차만별이고요. 보시는 것은 이제 2019년대 국감 때 준비했던 이제 자료 인용한 것인데요. 그 지자체에서 각 해당하는 의료원, 즉 공공병원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가를 막대 그래프를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이 역시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경기도와 같은 곳도 서울의료원이 랭킹 1, 2위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지자체에서는 해당하는 공공병원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국고에서 오는 지원 매칭 이외에도요, 의료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이제 노란색 박스 막대 그래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취약하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더 지원을 받아야 되는 아까처럼 뭐 영월의료원, 강릉의료원, 순천의료원, 작은 규모 영세의료원은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그 노란색 박스 색깔이 없죠. 그 의미는 중앙에서 매칭을 하는 거 정도, 지원하는 거 정도에 매칭하는 정도만이 그 지방 정부에서 그 예산 지원을 하는 겨우겨우 이제 하는 정도고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도 우리 그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좀 더 그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공공병원은 커지고 지역에 있는 공공병원들의 그 지원 규모는 굉장히 미미하고 결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역 격차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공병원, 특히 이제 지역에서 안고 가야 되는 이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규모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의료의 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체 충족률이 높은 것이 이제 장땡이가 아니고요. 자체 충족률 높아서 다 우리 지역에 병원 간판 걸었어요. 그런데 막상 갔는데 치료 못해요.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을 뻔했습니다. 치료할 수 없는데 병원 간판 그리고 환자를 잡아두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공공병원들의 의료의 질 수준을 높여야 되는 굉장히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직은 지방의료원마다 지방의료원의 그 질적 수준들이 차이가 많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자료 발표한 적정성 평가 점수를 보면요. 아까처럼 지원을 많이 받고 수도권에 있었던 지역 거점 병원은 점수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의 공공병원들이 지역에 아직도 그 평균점 이하의 적정성 평가, 즉 낮은 질 점수를 가지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인력 관련된 그 부분하고 조금 맞물릴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은 제가 아까 35개 그 의료원 설명드렸는데 보시는 그 이름들이 이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공공의료원들이고요. 그 공공의료원의 병상이 이렇게 천차만별로 크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 박스 막대 그래프가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의료원의 전문의 수입니다.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전문의 수입니다. 이번에 올해부터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운영하게 됐던 것도 이러한 그 의료원마다 있었던 그 의료 인력의 수 부족 또 그 질적 수준의 차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 우리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환자의 2020년도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인데요. 우리가 많은 그 공공병상들이 코로나 환자를 초기에 그 수용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공공성의 중요성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그 공공병원의 상급 종합병원, 즉 대학병원, 그 다음에 이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그 다음에 일반 종합병원 이렇게 구분을 좀 해봤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병상은 수에 비해서 그 규모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요. 상당 부분 300병상 이상의 그 공공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봤던 수는 굉장히 이제 부족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 공공병원 중에서 종합병원 300병상 이하 일반 병원급 회색 막대 그래프에서 봤던 그 곳에서는 이 중증 환자를 볼 수 없는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환자를 봤어야 됐기 때문에 좀 더 중증 환자를 다른 곳에 왔다가 또 전원을 시켜야 되고 중증 환자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증 환자밖에 볼 수 없고 그래서 공공병상들이 많은 코로나 환자를 보긴 했지만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공공병원상에서 어떻게 진료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가 하는 또 당위성의 그 이제 근거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그 전체적으로 입원에 대한 사망비, 응급 사망비, 뇌혈관 질환 이 부분들의 그 지역 격차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서울과 뭐 강원, 영월권의 취약한 부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이런 부분은
내가 어디서 살고 있느냐가 나의 건강 수명 또 기대 여명에 차이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들은 결국에는 지방의 어떤 그 소멸 또 지방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지역 건강 격차라는 게 단지 보건의료, 그 건강과 관련된 국한된 영역의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에 그 지방 소멸이라는 부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는 있는데요. 결국 정주 여건이 열악했고 그래서 취약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인구가 줄었고요. 좀 더 의료 인프라 부분이 더 취약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광 사업에도 또 영향력을 줄 수 있고요. 요즘 이제 베이비 부머들의 어떤 귀촌에 대한 또 열풍들이 있지만 그럴수록 만성 질환을 가진 많은 분들이 가장 고려하는 부분들이 이 의료 시설, 의료 인프라 부분입니다. 제 주위에서도요, 또 서울에 계셨던 이제 수권의 교수님들께서 저 농담 반 진담 받으러 나 은퇴하면 강원도에 가서 살고 싶은데 강원대병원 환자 잘 보냐고 하십니다. 근데 잘 보니까 걱정 말고 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어떤 귀농귀촌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 보건의료 인프라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지역균형 발전을 우리 고려함에 있어서 지역에서의 의료기관의 규모뿐 아니라 질적 수준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하는 부분들의 고민이 그리고 투자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약지를 지원을 한다, 취약지의 또 건강 문제를 해결한다 할 때는요. 지금까지 투입된 어떤 인풋보다는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결과의 차이를 원한다면 이제까지 들였던 투자, 그 재료하고는 좀 다른 재료를 사용해야만 더 좋은 산물, 더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취약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취약지는 왜 취약지가 됐을까요? 일단 정주 여건 환경이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은 인구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밀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살만하지 않은 어떤 정주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료 인력들을 모셔오기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적은 인구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의료 시장이 기본적으로 조성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그 공공의료에 대한 또 반대 저항을 하시는 그 말씀들 중에 수가의 문제다. 공공병원을 지을 부분이 아니라 취약지, 농촌 또 시군구의 그 군 단위에 그 수가를 좀 더 많이 올려주면 훌륭한 의사들이 많이 가서 근무를 할 텐데 왜 그 돈을 수가를 올리지 않고 공공병원만 지으려고 하느냐 하는 그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우리 보통 수가, 기승전 수가, 늘 수가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나라의 수가 구조는 기본적으로 환자가 많아야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즉, 사람들이 많이 아파야 돈을 버는 거예요. 행위별 수가제라고 해서 환자가 있고 그 환자에게 그 어떤 행위들을 할 때마다 돈을 법니다. 왜냐하면 또 민간은 그만큼 민간의 어떤 병원들을 운영해야 되는 수익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수가를 아무리 올려드려도요,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 그래서 그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환자 수도 적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가를 아무리 발생한다고 해도요, 병원의 어떤 운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공공병원의 어떤 훌륭한 인력이라는 부분들은 많은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 경찰서 얘기를 하는데요. 경찰서하고 가끔 비교를 합니다. 경찰서 아무리 범죄가 1년에 한 번도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경찰서 문 닫습니까? 네, 군 지역에도 농촌 지역에도 아무리 범죄가 있지 않더라도 경찰서가 치안 안보를 우리가 생명하고 안전을 우리가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병원에 대해서는 환자가 별로 없으니까 병원을 짓지 않는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그걸 너무 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경찰서를 짓는 것을 경찰서를 지을 돈이 없으니까 그럼 민간 경찰서를 만들겠어 하고 정부가 다 민간에게 경찰서를 만들게 의존했다고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까요? 그럼 어떻습니까?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에만 사설 경찰서를 짓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농촌 지역에 경찰서가 없어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민간 경찰서를 좀 지방에도 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은 그 치안 범인 잡을 때마다 좀 더 수가를 올려야 돼라고 경찰분들이 요구를 하십니다. 예, 그거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경찰 뭐 그 지역에 가게 되면은 그 기본적으로 수가를 어떻게 올려드리고 올린다 한들 또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효율도 적어지겠죠. 이런 논리를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병원 역시 취약 곳에는 국가가 좀 더 기본적으로 좋은 수준의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제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죠. 어디까지나 우리가 너무 의료 시장에 또 민간 시장에 기대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의료 시장 또 돈이 되는 구조 그렇게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충족받지 못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지역에서 좀 더 당당하게 요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향후 과제는 이렇게 그 취약지에는 수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예산을 좀 더 그 제공하고 그래서 환자가 없든 또 많든 취약지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수보건 의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기본 예산을 도입하자 하는 그 많은 주장들이 지역에서 주장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상반부에서는 지역 현황에 대한 우리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뭐 길게 오늘 강의하는 거면 워크숍처럼 좀 발표도 시켜서 발표도 좀 들어보고 그럴 텐데요.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마 각자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실 기회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공공의료에 대해서 개념을 좀 생각해 보셨을 텐데 지금 이제 쭉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공의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정리하시게 되셨는지 또 본인이 근무하시는 그 업무에 있어서 이 공공의료 업무들을 어떻게 좀 적용하실 수 있을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고 바야흐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에서 그런 공공의료를 어떻게 강화할까 하는 부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업무 본인께서 하시는 업무에 반영할 부분들을 함께 좀 생각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은 좀 더 시간이 이제 유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접속하셔서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그 전국의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분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공공의료를 강화한다는 것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지자체장 바뀔 때마다 막 흔들려서 안 돼. 그러니까 지방정부에는 이런 권한을 주면 안 돼. 예. 지역이 의료 쪽은 전문성이 취약해서 안 되지. 역량이 안 되지.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인프라가 너무 취약한데 어떻게 지방에 권한을 드립니까? 그리고 의료와 같은 거는 굉장히 전문화된 거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사불란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다 중앙에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언제 뭐 권한을 줘보셨고 언제 한번 인프라를 주셔보셨나요? 그리고 지역의 어떤 일일이 모든 상황들을 다 반영하지 못한 중앙의 어떤 획일화된 정책 그 부분들이 무엇이 일사불란한 건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이제 중앙 정부의 획일화된 공공의료 때문에 지금 보시는 여러 우리 지역에서의 그 지역 격차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시도의 역량이 좀 강화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중앙에서의 업무가 오면 그 부분들을 다시 시군구에 이제 나눠드리고 시군구 부분들의 예산과 함께 사업을 하신 부분들의 결과를 조금 더 다시 또 취합하고 그것을 다시 중앙에 보고하고 너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중앙도 그렇고 또 지자체 시군구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그렇고 시도에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없다. 조금 더 우리가 시도가 미국의 하나의 주처럼 정말 강원도면 강원도, 경상남도면 경상남도의 전체 보건의료, 공공의료를 다룰 수 있는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법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초자치단체하고 정부 사이에서 지금 보건의료 기본법, 우리 쪽에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법에 시도와 지자체 업무를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사무 업무가 너무 똑같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부터가 너무 시도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정의를 이제 주고 있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구분을 해보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축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제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특히 보건의료, 이 공공의료 관련된 부분을 사업을 함에 있어서요. 정책들이 중앙에서 다 만들어져서 지방에 오느냐 아니면 지방에서 좀 더 자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정책을 정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집권이냐 분권이냐
하는 그 X축을 한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테고요. 그럼에 있어서 뭐 그 경찰청처럼 내지는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몇 개 그 시도의 그 질병관리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독립적으로 중앙에서 하는 정책 사업을 지방의 독립적인 사무국, 사무소를 두고 사업을 수행하시는 것이 분리 형태이고요. 그렇지 않고 예산이 시도에 가서 그 시도에서 매칭이 붙어서 뭐 보건소나 다른 보건의료 관련된 부서에서 중앙의 업무를 받아서 하게 되는 그런 또 융합형의 이제 그 형태들이 있을 텐데요. 보건의료 쪽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그렇게 그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나 아니면 조금 더 분리돼서 중앙의 업무를 가져가는 그런 어떤 그 분리 체계라기보다는요. 중앙에서 많은 정책들, 사업들이 시도에 또 시군구에 하달돼서 내려오고요. 그 업무를 누가 하게 되냐면 지역에 있는 보건소 또 시도의 보건국, 보건과에서 받아서 하게 됩니다. 즉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직권적이면서 융합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서는 각각 다른 부서의 다른 부처 업무였어요. 그런데 시도로 내려오고 다시 지자체로 오게 되면은요, 다 비슷비슷한 사업이고 사업 그 보건소의 사업 담당자 한 분이 여러 사업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같은 사업인데 다른 센터에 다른 또 어떤 뭐 강원대 병원 다른 강원센터 여러 부서로 나눠져서 그렇게 사업들이 운영이 되면서 그 수혜자는 강원도민 동일한데 이렇게 비효율을 낳는 부분들이 생기는 점을 늘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각각 이제 사업 그 부서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신내 질병정책과의 신내 열방 사업, 그다음에 그 건강정책과의 통합건강증진 사업, 또 그 질병정책의 암 예방 사업. 그 윗단에서는 다 사업의 어떤 담당이나 부서가 달랐는데요. 지역으로 오다 보면 각각의 예산을 달고 오지만 결국 금연사업, 절주사업, 신체활동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수혜자는 강원도민이죠. 담배를 흡연하시는 분, 고위험 음주자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돈이 합쳐지지 못한 채 각각 사업이 영세적이고 분절적으로 사업이 가고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은 이 구조에서 중앙 집권적이면서 융합형 형태를 띠고 있고 어떤 많은 정책들이 지방의 어떤 의견 수렴, 지방의 현황이 반영되기보다는 이렇게 지방을 거쳐서 가는 지방을 통해서 중앙의 정책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지방에서의 어떤 예산 고갈 또 정말 써야 될 어떤 예산 부분들을 할애할 수 없는 그런 그 문제점으로 고스란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가 단위에서 여러 가지 또 공약에 의해서 뭔가의 국가 책임제라는 타이틀이 많이 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그 지방에 내려오면 50%는 이제 지방에 매칭이 붙고요. 거기에 있어서 중앙에서는 그게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 지방에서는 굉장히 큰 예산이 그 중앙 사업의 매칭으로 가면서 굉장히 그 오른쪽에는 이제 강원일보에 난 신문 기사인데요. 허리가 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그거 이외에도 뭐 지방에서 고유 사업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지방에 계시는 공무원이니까 그 질문을 안 하실 수 있겠네요. 현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요. 그나마 중앙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의 매칭 달기도 허걱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렇게 지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그 지역의 고유의 공공의료 업무나 강화를 위한 업무에 그 투자할 돈은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저는 좀 더 이 민주적인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우리 지자체 또 지방공무원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그 공공의료의 모습은 어떠할까를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국가가 뭔가 공공의료를 하겠다곤 하지만 많은 부분이 우리 민간 병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민간 위주의 의료 시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파워를 우리 의료 제공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뭐 공공의대 50명 한 명 좀 늘리는 거, 50명 뽑는 공공의대 하나 만들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벽에 부딪혔고요. 결국 이제 의사 파업, 전공의 휴진 등으로 이어져서 결국 그 몇 년 동안 계속 답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원의 그 크기를 이제 권한 권력의 크기를 좀 더 본다면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공의료를 좀 더 강화하겠다고 국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점선으로 좀 더 우리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국가, 중앙 정부의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이 투자 부분들이 과연 이것만의 방법인가? 오히려 더 지방 정부,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정부는 지방 정부고요. 오히려 우리 지방 정부야말로 국가를 대변하기보다는 시민을 대변하는 합의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방정부가 이런 공공의료, 그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 앞서 말씀드린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에 큰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고요. 그 큰 목소리를 통해서 국가에 대한 요구, 또 그것과 함께 국가의 어떤 공공의료가 강화됐을 때 좀 더 바람직한 어떤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제 보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집니다만 이 취약지일수록 이런 어떤 요구사항은 더 부족하고 더 요구하시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부족한 취약지의 우리 주민들께서 우리 공공병원 안 짓냐? 왜 우리 이렇게 건강수명이 낮냐? 막 불평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설문 문항이었는데요. 이 취약지 강원도나 경상도, 전라도에 계신 우리 도민들 너무 착하셔서 부족함 별로 없다라고 하세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 요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가 그냥 지역에 사니까 힘들려니, 병원 없는 거 당연하려니, 내가 이렇게 먼 곳에 있으니까 병원 가기 힘든 거 당연하려니 너무나 이런 부분들을 당연해 하신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미충족 의료가 굉장히 은폐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부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시민운동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시민단체의 목소리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더 오히려 반가워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이 오히려 이 시민들의 목소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공공병원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있다고 하셔서요. 네. 네, 질문 있으신데 마침 제가 이후에 강의에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문 기사들 스크랩인데요. 이렇게 시민운동 열심히 하시고 공공병원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던 지역에서 여러 예타 면제도 있었고 또 공공병원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정말 공공병원에 필요한 정말 취약지도 굉장히 많은데요. 상대적으로 그곳에 계신 경우에 노인 인구도 많으시고 인구가 일단 기본적으로 적고 그래서 큰 목소리를 내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지자체에서도 시민들의 어떤 강한 이렇게 움직임들 함께 했을 때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정부로부터 잘 받아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의 어떤 지역에서의 목소리, 운동들이 좀 더 강화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질문 내용에도 여기 있었는데요. 제가 공공보건의료 체계 말씀드리면서 공공보건의료 체계는 단지 시설뿐 아니라 다른 여러 제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제 시설은 다른 기회에도 또 오늘 앞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인력을 좀 더 좋은 인력을 모실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한데 이 지역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많은 정책들에 대한 대안들을 좀 소개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임상교수 제도입니다. 일단 공공임상교수 앞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소개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올해 진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배경과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였습니다. 전원을 많이 한다. 응급실 애써 갔는데 전원을 많이 한다. 어떤 의미냐면요. 아까 응급실 가는 데까지도 강원도 30km 걸린다는 말씀은 앞에서 드렸고요. 근데 그렇게 갔는데,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끝이냐가 아니라 그렇게 어렵게 갔는데 우리 병원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안 돼서 이 심근경색 환자는 볼 수가 없어서 다른 데 가셔야 됩니다. 그게 전원인데요. 강원도에 심한 경우는 30%, 3명 중에 1명은 전원을 해야 된다는 기사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라고 제가 의료원장님들 또 선생님들께 인터뷰를 좀 해봤더니요. 결론은 기승전 인력이었어요.
인력이 너무 없고 의사가 너무 부족하고 공중보건의로 우리가 당직을 하고 있고 외래도 보셔야 되고 정부에서는 자꾸 시설 장비만을 주는데 시설 장비 가지고 되나 이 부분에 조금이라도 인력을 위해서 투자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권역 지역 책임 의료 기관에 대해서 그 올해 이제 작년에 그 법률 개정이 있었고 올해 시행이 되는데요. 그 지역 책임 의료 기관 거기에 이제 그 명시한 부분에 인력 파견에 대한 부분들 파란색으로 써여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 의료 기관의 그 업무로서 인력 파견에 대한 명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 파견 필요하고 좋죠. 지역 파견 의료, 지역 책임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몇 명의 전문의가 필요할까? 제가 한번 추계를 좀 해봤는데요. 어떤 급을 원하십니까에 다릅니다. 우리가 어디 뭐 물건 살 때 카탈로그 보여야 되듯이 지역 책임 의료기관도 그럼 어떤 급의 수준의 의료기관을 원하십니까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지역 책임 의료기관에서 좀 더 필수 보건 의료를 담당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 완결 영역. 그 정도 하려면 전국에 그 35개 의료원하고 6개 적시자 병원에 자그마치 1,500명의 전문의가 더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의사의 규모로는 어림이 없죠. 이 부분을 어떻게 공백을 메울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고요. 이렇게 시도별로 구분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도에서 전문의들을 필요로 하고 계셨습니다. 더군다나 35개 지방의료원 원장님을 그 조사를 해본 결과인데요. 의료원 원장님들께 지금 그 지역에 계시는 공공병원에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양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건 수준 높은 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드렸을 때 첫 번째가 의료 인력, 수준 높은 의료 인력을 받는 것이다 라고 답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수준 높은 인력을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담보할 수 있을까요에 가장 높은 55% 이상께서 국립대 병원과 순환 근무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의료 인력과 관련된 공공임상 교수 이외에도 몇 가지의 의료 인력 정책들이 있어서 그러면 그 중에서의 선호를 여쭸을 때도 공공임상 교수 제도가 가장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파견도 좋고 국립대 병원과의 교류도 중요한데 그러면 어떤 인력이 이 의료원에 가서 근무를 하게 할 것인가? 보여드리는 것은 그 권역 책임 의료기관 국립대 병원도 여기 전국에 3,000명의 국립대 병원 교수님들이 계신데요. 절반만이 교육부 그 전임 교원이고요. 다른 우리 그 교수님들은 그 진료만을 위해서 임상교수 타이틀로 그 공직 근무를 받으시면서 그 병원에서 교육과 진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굉장히 우리가 빡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그 의료원의 파견 근무가 어려웠었고 그래서 제안을 드린 게 이제 공공임상 교수 제도였습니다. 신문 기사들을 몇 개 스크럽한 건데 신문 기사 또 검색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다 의료원에만 보내다 드리다 보니 그 권역 책임 의료 기관인 국립대 병원에서도 공공의료 업무를 조금 수행하고 또 1대2 비율 정도로 좀 더 그 파견 순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권역 즉 국립대 병원에 남아 계시는 그 공공임상 교수는 그 안에서의 공공 업무를 하시고 또 1대2 비율로 의료원에 파견을 가서 앞서 말씀드린 응급 외상, 심내와 같은 그 필수 보건 의료를 담당하게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그 제도가 잘 조화롭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국립대 병원에 계신 교수님들은 교육 또 연구, 논문 굉장히 많은 이제 타이트한 그 부담들이 있으십니다. 그런 부분들 일정 부분 경감해드리고요. 공공 업무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고 또 지방의료원에서 근무를 하실 때는 본원에 계시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급여를 받으시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인센티브 동기부여 시스템을 통해서 근무를 하고 그렇다면 파견을 하는 국립대병원에도 뭔가의 동기부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수를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해서 본원에서 근무하실 수 있고 또 전공의 TO를 지역에 좀 더 많이 들여서 공공의료 전공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동기부여들을 가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그 우리 채팅방에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공임상 교수만으로는 아직도 전문 인력
그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임상교수는 제가 추계한 그 필요한 인력의 10% 정도만을 이번에 시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정책에는 공공임상교수 이외에 어느 정도의 양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의료 인력이 양쪽으로 더 충분히 확보가 필요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정책들, 예를 들면 지역의사제, 또 좀 더 그 국립의대의 그 국립공공의대 신설과 같은 양을 늘리는 정책들이 필요하고요. 근데 양만 늘린다고 해서 다 또 수도권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분포를 함께 그 주재하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중보건 장학생 제도를 통해서 그곳에 근무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지금과 같이 국립대병원에서 파견 근무를 통해서 그 지역별로 분배하는 그 상황, 정책들이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의료 인력의 질을 꼭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립대를 통해서 교수 파견이라는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임상교수의 지금 이제 10% 정도의 시범 사업으로는 굉장히 부족해서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이 공공임상교수들을 우리가 좀 더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일단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지금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근거가 아직 미약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제도화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공공임상교수제와 더불어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양이 필요하고요. 그 양을 늘리는 정책과 함께 또 의사 선생님만 가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공이 필요하고요. 또 간호 인력이 같이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들이 좀 더 성공 모델을 가지고 공공임상 간호사 제도 또 공공간호사 장학 제도와 같은 전체적인 그 의료 인력, 즉 의료 의사, 간호사 또 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의료 인력 정책이 함께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도가 물론 함께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인력 정책 방향의 이 부분은 이제 설명드리려고 담았는데 마침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느 한 가지 정책으로 인력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많은 정책들이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그 인력 정책을 했을 때 지역의사제나 공중보건 장학생이나 공공임상 교수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의사의 수를 확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수도권에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의료계에서 우려로 하는 어떤 경쟁 또 너무 지나친 의료인의 과다 공급 그 부분과는 좀 더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곳 건물만 지어놓고 문을 열지 못하는 병원에 좋은 의사 선생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정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공공의료에 대한 기금 소개를 조금 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보건의료 예산 부분들의 그 구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두 가지입니다. 지역에서 어쨌든 이렇게 공공임상 교수 지원 또 공공에 대한 시설 인프라 등을 위해서는 돈이 좀 필요한데요. 국외 사례들을 볼 때 지금 현재 건강증진기금, 담배값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증진기금의 사용처에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 또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공의료 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 두 곳을 통해서 좀 더 지역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공공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 주장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 건강증진기금의 사용처를 자세히 보시면 공공의료 시설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담배값의 이제 구조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담배값 중에서 건강증진 기금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 개별 소비세에서 일부 그 국세 부분으로 다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담배값을 인상하면서 그 국세 부분에서 이제 정확하게는 197원 한 갑에 4,500원 중에 그 세금은 다시 이제 국세로 가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요, 이 부분이 이제 개별 소비세에서 다시 지방으로 그리고 공공의료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 중에서 2022년까지 얼마 안 남았죠? 12월까지인데요. 한시적으로 의료비에 대해서 그 65% 미만으로 국가 예산에서 지불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건강증진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2년에 소멸되는데 물론 연장이 될 수 있지만 많은 또 그 지역 공공의료
분들은 이 돈이 조금 더 일부 지역의 공공의료 기금으로 확대돼서 지방에 내려져야 된다 하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그럼 쓰여지느냐? 1번의 말씀 예를 잠깐 드리면요. 1번 역시 그 도도부연에 이제 내릴 수 있는 공공의료 기금을 이 개별 소비세 확충분을 통해서 그 지역 보건의료 공공의료 확충 기금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2014년에 만들고 도도부연에 이 예산으로 커뮤니티 케어 또 지역의 밑에 보시는 지역의료 인력센터 등을 설치하고요. 부족한 의료 인력에 대해서 급여를 더 보상하고 또 그 모니터링하면서 꾸준히 그 공공임상교수 제도와 같은 그 제도를 좀 더 확대하고 그 지역의 취약한 의료 인력에 대한 확충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도 그 지역에서 이런 예산 시설 부분들을 좀 지역에 맞춤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예산 부분의 확충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큰 목소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수박이 과일인 걸 우리가 아는 건데요. 지혜라는 것은 그렇다고 수박이 과일이라고 과일 샐러드 만들 때 넣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많은 지식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근무하시는 현장에서 좀 더 지혜를 모아서 공공의료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노력 또 그 실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공공의료의 강화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도에서 얼마나 건강 책무성 나의 일로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중앙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게 우리 지자체이고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많은 활동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그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감사하겠고요. 본인의 업무에서 좀 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또 지역에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그것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우리 다짐해 보시고 하시는 업무에 많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강의 들으시면서 우리 그 시도 그 시다 협의회 이 채널에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누르셨다고 하는데요. 강의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